안녕하세요. 스카이 프리즘 김하늘 변호사를 통해 보는 생활 법률 시간입니다. 저는 이 프로의 진행을 맡은 류경란입니다. 김하늘 변호사님, 오늘은 어떤 주제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겠어요? 네, 오늘은 제가 생각하기에는 나름대로 재미있는 주제를 골라와 봤는데요. 계약의 해석과 관련하여 실무에서 자주 문제되고 있는 조건이랑 기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해요. 조건과 기한이요? 무슨 말씀을 하시려는지 감이 잘 오지 않네요. 일단 개념부터 말씀드릴게요. 조건이라고 하면 계약의 효력 발생이나 소멸을 장래에 일어날 불확실한 사실에 의해서 결정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제가 시골에 전원주택을 짓기 위해서 땅을 사려고 해요. 근데 마침 아주 마음에 드는 땅을 찾았어요. 그래서 땅을 사려고 등기부 등본에 떼어보았더니 글쎄 이 땅의 지목이 대지가 아니라 임야로 되어 있는 거예요. 당연한 말이지만 전원주택을 지으려면은 토지의 지목이 대지라야 하거든요. 변호사님, 말씀 중에 죄송한데 지목이 뭔가요? 지목이라는 것은 땅의 원래 용도 정도로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 논이면 전, 밭이면 밭, 임야면 임야, 대지면 대지, 공장용지면 공장용지, 도로면 도로, 이런 식으로 등기부 등본을 보면 그 땅의 원래 용도가 기재되어 있어요. 그리고 실제로도 그 용도에 맞게 사용해야 해요. 지목이 임야로 되어 있으면은 나무를 심어야지 주택을 지을 수는 없는 거예요. 만약에 이를 제대로 확인하지 않고 지목이 임야인데 실제로 가보니까 평평한 땅이더라, 그렇게 해서 마음대로 주택을 짓게 되면 이른바 불법 용도 변경이 되어서 범칙금이나 이행강제금이 부과되고 결국에는 주택을 철거하고 원상복구를 해야 돼요. 그렇군요. 땅의 용도를 구분해 놓은 것을 지목이라고 하는군요. 알겠어요. 그래서 땅을 사기 전에 반드시 등기부 등본을 떼어보라고 하는군요. 맞아요. 부동산 현황이 등기부 등본 기재하고 다르게 되어 있는 경우도 실제로 많고, 그런 경우에는 나중에 반드시 법적으로 문제가 되니까 꼭 등기부 등본 기재랑 부동산 현황을 비교해 보아야 돼요. 아무튼 이제 다시 주제로 돌아가서 말하자면 그래서 제가 눈물을 머금고 포기를 하려고 했더니 땅 주인이 자기가 책임지고 관할군청에 신고해서 지목을 대지로 바꿔주겠다는 거예요. 이것을 이제 용도 변경이라고 하는데 적법하게 임야에서 대지로 용도 변경을 받으면은 이제 그 땅은 대지니까 그 위에 전원주택을 지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땅 주인의 말을 믿고 일단 매매 계약을 하기는 하되, 만약에 땅 주인이 군청으로부터 용도 변경을 받지 못하면 계약을 무효로 하기로 했어요. 제 입장에서는 당연히 그래야 되지 않겠어요? 여기까지 이해가 가시나요? 네, 무슨 말씀이신지 잘 이해돼요. 좋아요. 그러면 저하고 땅 주인 사이에 이렇게 매매 계약을 하기는 했는데 만일 땅 주인이 군청으로부터 용도 변경을 받지 못하면 계약을 무효로 하기로 했잖아요. 이거를 법적으로 말하면 이른바 조건부 계약이 되는 거예요. 계약의 효력 발생이 용도 변경이라고 하는 장래 발생할 특정한 사실에 얽매이게 되는 거죠. 그렇군요. 무슨 말씀이신지 알겠어요. 그렇게 어려운 말은 아닌 것 같네요. 근데 이제 조금씩 어려운 말을 할 거예요. 잘 따라오셔야 돼요. 조건에는 두 가지가 있어요. 정지 조건이랑 해제 조건이에요. 정지 조건부 계약은 조건이 성취가 되면 그때서야 계약이 효력을 발생하는 계약이에요. 이에 반해서 해제 조건부 계약은 일단 계약은 효력을 발생하는데 다만 조건이 성취되면 그 계약이 무효로 되는 계약이에요. 무슨 말인지 이해되시나요? 알 듯 모를 듯 조금 어렵네요. 네. 아까 말씀드린 예로 설명을 드리면 금방 이해하실 것 같아요. 아까처럼 이제 제가 땅을 사려다가 지목이 임야라서 포기를 하려고 하는데 땅 주인이 용도 변경을 해주겠다고 큰 소리를 쳐서 계약을 하게 되었잖아요. 이 경우 계약에는 두 가지 유형이 있지 않겠어요? 일단 계약을 하되 만약에 나중에 땅 주인이 용도 변경을 받지 못하면은 계약은 무효다라고 계약할 수도 있는 거지만은 아예 처음부터 네가 그렇게 자신 있으면은 용도 변경을 먼저 받아와라. 용도 변경을 받아와야 비로소 계약은 그때부터 효력을 받는다. 이렇게도 계약을 할 수 있지 않겠어요? 네, 이제 확실히 알겠어요.
일단 계약을 하되 땅 주인이 용도 변경을 받지 못하면 무효다라고 하는 계약이 해제 조건부 계약이고, 땅 주인이 용도 변경을 받아와야 비로소 계약은 그때부터 효력을 갖는다라고 하는 계약이 정지 조건부 계약이군요. 딩동댕 맞았어요. 진행자님은 법률을 전공해도 잘하실 것 같아요. 에이, 무슨 말씀을. 조건에 대해서는 잘 알겠고요. 다른 하나는 기한이라고 하셨나요? 기한이라면 보통 날짜를 말하는 거잖아요. 언제까지 뭘 해야 된다, 뭐 이런 게 기한이잖아요. 그러면 조건이랑은 별로 관련이 없는 개념 같은데요? 아주 좋아요. 진행자님이 지금 말씀하신 게 바로 확정 기한이에요. 기한에도 두 가지가 있는데 확정 기한이랑 불확정 기한이 있어요. 달력에 기재된 날짜처럼 도래하는 시기가 확정되어 있는 것이 확정 기한이고, 도래하는 시기가 확정되어 있지 않은 기한이 불확정 기한이에요. 예컨대 정기예금을 가입하면서 만기를 지금부터 5년 후로 정하고, 그러니까 2029년 만기가 되면 원리금을 지급받기로 하는 것은 확정 기한부 계약이에요. 근데 만기를 가입자가 사망하는 날로 정하고 만기가 되면 원리금을 가입자의 상속인에게 지급하기로 했다. 그러면은 불확정 기한부 계약이에요. 가입자가 언제 사망할 것인지 확정되어 있지 않잖아요. 가입자가 사망하면 원리금을 지급한다. 변호사님, 그러면 그것은 기한이라기보다는 조건 아닌가요? 그렇지 않아요. 조건이랑 기한은 본질적인 부분에서 차이가 있어요. 조건은 장래 발생할 것이 불확실한 사실이라는 것이고, 기한은 장래 발생할 것이 확실한 사실이라는 거예요. 사람이 죽는다는 것은 언제 발생할지는 모르지만은 장래 발생할 것이 확실한 사실이잖아요. 사람은 태어난 이상 누구나 죽으니까요. 그러니까 가입자가 사망하면 원리금을 지급한다, 이런 계약은 조건부 계약이 아니라 기한부 계약이 되는 거죠. 만약에 이것을 가입자가 65살 이전에 사망하면 원리금을 지급한다라는 계약으로 바꾼다고 하면 이것은 이제 조건부 계약이 되는 거죠. 가입자가 65살 이전에 사망할지 여부는 불확실한 사실이니까요. 네, 이제 무슨 말씀인지 알겠어요. 처음에는 쉬운 것 같았는데 확실히 점점 어려워지네요. 네, 그래도 진행자님이 일반인들이 혼동하기 쉬운 부분을 잘 질문해 주셨어요. 그게 제가 말씀드리는 오늘의 포인트예요. 조건이랑 기한은 흔히 쓰이는 용어고, 그래서 쉬울 것 같지만 막상 계약의 해석이 쟁점이 되면은 특히 지금 진행자님이 질문하신 것처럼 정지 조건이랑 불확정 기한이 쟁점이 되면 법률 전문가들도 고민하는 경우가 많아요. 예를 들어서 아빠가 고3인 딸에게 너 이번에 대학 들어가면 아빠가 신형 휴대폰 사줄게 라고 약속을 해봤다고 가정을 해봐요. 그러면 이것은 정지 조건부 계약일까요? 아니면은 불확정 기한부 계약일까요? 시험을 못 보면 재수할 수도 있는 거고 반드시 대학에 들어간다는 보장은 없잖아요. 그러니까 정지 조건부 계약 아닐까요? 맞아요. 근데 조금 사례를 바꾸어서 고3인 딸이 휴대폰이 구형이니까 신형으로 바꿔달라고 계속 아빠를 쫄랐어요. 그랬더니 아빠가 말하기를 너 수능시험이 얼마 안 남았는데 지금 휴대폰 바꾸면은 공부에 방해가 되지 않느냐. 내가 휴대폰에 바꾸어주기는 바꾸어주겠는데 지금은 안 되고 너 이번에 대학 들어가면 그때 바꾸어주겠다 라고 약속을 해봤다고 가정을 해봐요. 그러면 이것은 정지조건부 계약일까요? 불확정기한부 계약일까요? 앞서 말씀하신 사례랑 무엇이 다른 거죠? 앞의 사례는 휴대폰 바꾸어준다는 약속 자체가 확정되지 않은 거예요. 대학에 가면 그 보상으로 휴대폰을 바꾸어주겠다는 거죠. 근데 이번 사례는 휴대폰을 바꾸어준다는 약속 자체는 확정된 거예요. 단지 지금 바꾸어주면 공부에 방해가 되니까 대학에 들어가면 그때 바꾸어준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번 사례에서 아빠 생각은 설령 딸이 대학에 못 들어가더라도 그 시점에서는 휴대폰을 바꾸어주겠다는 생각인 거예요. 단지 휴대폰을 바꾸어주는 시기를 대학 입학 여부가 결정된 이후로 늦춘 거죠. 그러니까 이번 사례에서는 불확정 기한부 계약으로 봐야 돼요.
변호사님 말씀대로 실제로 예를 들어서 설명하시니까 갈수록 어려운데요. 그렇죠. 이번에 제가 항소심 사건 수임 상담을 받은 케이스가 바로 여기에 해당하는 사례였어요. 그 상담인은 한국수자원공사랑 컨소시엄을 이루어서 아프리카에 위치한 적도기니라는 나라에 정수장을 설치하고 운영하는 사업에 참여를 했는데요. 일단은 수자원공사가 적도기니로부터 용역대금을 지급받으면 그 중에서 상담인이 참여하는 지분에 해당하는 대금을 한국수자원공사로부터 지급받기로 하였어요. 계약서 상의 문구는 적도기니 정부로부터 기성금을 수령하면 15일 이내에 상담인의 지분만큼 상담인의 지정계좌로 이체를 한다. 이렇게 기재되어 있어요. 그리고 상담인은 적도기니에 이렇게 그 정수장을 설치하는 과정에서 예상보다 비용이 많이 소요가 되어가지고 그 사업 비중 일부를 한국수자원공사로부터 빌리기도 하였어요. 그리고 빌린 돈 역시 적도기니로부터 기성금을 지급받으면 그때 변제를 하기로 했고요. 계약서상 문구는 적도기니 정부로부터 기성금을 수령하면 상담인은 한국수자원공사에 우선하여 차용금을 변제하기로 한다고 기재되었어요. 여기까지는 무슨 내용인지 이해하시겠어요? 네, 적도기니로부터 기성금을 받으면 그 중에 상담인 지분만큼 지급하고 상담인은 기성금을 수령하면 빌린 차용금을 갚는다는 거잖아요. 맞아요. 근데 적도기니가 가난한 나라잖아요. 적도기니 정부에서 약속한 용역대금을 지급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수년에 걸쳐가지고 협상이 진행되었지만은 결국에는 용역대금을 지급하지 못했고 돈을 못 받으니까 이제 한국수자원공사하고 상담인은 커다란 손해를 본 채 사업을 포기하고 적도기니에서 철수하게 되었어요. 저런. 그러고 나니까 이제 손해본 사람끼리 소송이 붙은 거예요. 한국수자원공사랑 상담인 사이에서 이제 소송이 진행되었어요. 먼저 상담인이 이제 한국수자원공사를 상대로 내 지분에 해당하는 용역대금을 지급해라 이렇게 소송을 제기를 했어요. 진행자님이 보시기에 이 소송은 어떻게 되었을 것 같아요? 적도기니에서 돈을 받아야 한국수자원공사가 상담인에게 그 지분만큼 나누어 주는 거잖아요. 그런데 적도기니에서 돈을 못 받았으면 줄 수 없는 거 아니에요? 맞아요. 법원은 한국수자원공사에서 상담인에게 용역대금을 지급할 의무는 계약서에 있는 대로 적도기니 정부로부터 기성금을 지급받을 것을 정지 조건으로 하는 조건부 계약이다. 이렇게 해석을 했어요. 그래서 적도기니 정부로부터 기성금을 받지 못했으니까 조건이 성취되지 못한 거고, 그러니까 용역대금을 지급할 의무도 조건의 불성취로 효력을 발생할 수 없다. 이렇게 판단을 해가지고 상담인의 청구를 기각을 했고, 이 판결은 대법원까지 올라갔지만은 그대로 유지가 돼가지고 확정이 되었어요. 네, 변호사님께서 말씀하신 내용대로 하면 맞게 판단한 거 아닌가요? 물론 상담인 입장에서는 억울하겠지만 한국수자원공사도 마찬가지로 돈을 못 받은 피해자인데 한국수자원공사로부터 돈을 달라고 하는 건 아닌 것 같아요. 맞아요. 저도 그렇게 생각해요. 근데 이제 이 판결이 확정된 후에 이번에는 반대로 이제 한국수자원공사에서 이제 상담인을 상대로 상담인이 빌려간 차용금을 갚아라 이런 소송을 이제 걸어왔어요. 그러니까 우리 상담인은 제1심 법원에 나가가지고 당당하게 적도기니 정부로부터 기성금을 지급받으면 차용금을 우선해서 변제하기로 차용금 정서에서 약정을 하지 않았느냐. 근데 적도기니 정부로부터 기성금을 지금까지 지급받지 못했으니까 이것도 역시 마찬가지로 조건의 불성취로 효력을 발생할 수 없게 된 것이고, 결국 내가 차용금을 갚을 의무도 없는 것이다. 이렇게 주장을 했어요. 진행자님이 보시기에 이 소송은 어떻게 되었을 것 같아요? 이전 판결대로라면 맞는 말인 것 같기는 한데 그런데 좀 이상한데요? 차용금은 적도기니 정부로부터 받을 기성금이랑은 상관없이 한국수자원공사로부터 빌린 돈이니까 갚아야 하는 거 아니에요? 와, 진행자님 정말 대단하세요. 이게 흔히 법조인이 갖춰야 될 제일 중요한 자질로 리걸 마인드를 말하잖아요. 저는 이게
구체적인 사건에서 누구 손에 들어줄 것인지 판단하는 법률적 소양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이길 사람은 이기고 질 사람은 지는 소송, 그게 가장 이성적인 재판이잖아요. 그런 의미에서 지금 진행자님이 정확하게 핵심을 짚은 것이에요. 만일 리걸 마인드가 제대로 갖춰져 있지 않은 법조인이라면은 앞서 확정된 판결문에서 적도기니 정부로부터 기성금을 지급받으면 이라는 계약서상 문구를 정지 조건으로 해석했으니까 이 사건에서도 그대로 따라갔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은 조건이 불성취되었으니까 계약도 효력을 발생하지 않는 거죠. 근데 그렇게 결론을 내리면 이상하잖아요. 진행자님 말씀대로 상담인이 수자원공사로부터 빌린 차용금은 적도기니 정부로부터 받는 기성금이랑은 아무 상관도 없는 거고 당연히 한국수자원공사에게 갚아줘야 하는 돈이잖아요. 그래서 제1심 법원은 위 계약에서 적도기니 정부로부터 기성금을 지급받으면 이라는 이 계약서상 문구는 정지 조건이 아니라 불확정 기한이다 이렇게 해석을 한 거예요. 어차피 갚아줘야 하는 돈인데 상담인 회사가 돈이 없으니까 그 지급 시기를 적도기인 정부로부터 기성금을 지급받을 때까지 늦춰준 거라는 거죠. 따라서 적도기인 정부로부터 기성금을 지급받지 못하게 될 상황이 이제 확실해졌으니까 변제기가 도래한 것이다. 이렇게 판단을 한 거죠. 그래서 한국수자원공사의 손을 들어준 거예요. 네, 그렇게 된 거군요. 근데 이제 상담인 입장에서는 이게 도저히 이해가 안 가는 상황인 거예요. 똑같은 계약서상 문구를 앞서 계약에서는 정지조건부 계약이라고 해석하고 의뢰인 청구를 기각을 했는데 이번에는 이제 불확정기한부 계약이라고 해석을 해가지고 한국수자원공사 청구를 인용을 했으니까요. 상담인 회사 대표는 저한테 찾아와서 이 한국수자원공사가 워낙 큰 회사니까 힘있는 정관 변호사를 써가지고 이렇게 모순된 결과가 나왔다라고 하면서 자기도 항소심에서는 이제 힘있는 정관 변호사를 써야겠다라고 생각해서 이제 저를 찾아왔다고 하는 거예요. 그렇군요. 변호사님 입장이 난처하셨겠어요. 그래서 그 사건을 수임하셨나요? 아니죠. 항소심에서도 질 게 뻔한데 어떻게 수임을 해요. 저는 이게 뭐 정관예우나 뭐 그런 것 때문에 결론이 서로 다르게 나온 것이 아니라 사안 자체가 서로 달라서 그런 결론이 나온 것이다 라고 이제 말하면서 제가 보기에는 제1심 법원에서 제대로 판단을 한 거고 이게 항소심에서도 결론이 바뀔 가능성은 희박하다 이렇게 이제 상담을 해 주었어요. 그렇지만 이제 상담인은 끝내 제 말에 수긍하지 못하고 다른 변호사를 찾아보겠다고 말하고 제 사무실에 떠났어요. 그렇군요. 안타까운 일이네요. 네, 물론 이제 상담인 입장은 이제 10분 이해가 가죠. 계약서상 문구가 토씨 하나도 안 틀리고 용역계약서랑 이제 차용금 계약서랑 똑같은데 용역계약서에서는 정지조건이라고 했다가 차용금 계약서에서는 불확정기한이라고 하니까 이제 상담인 입장에서는 억울하겠죠. 그래도 아닌 건 아닌 거고 이제 패소할 것이 분명한 사건을 이길 수 있다고 말하면서 수임한다는 것도 변호사 윤리에 반한다고 생각해요. 저는 제가 아는 대로 상담을 해드리고 선택은 상담인이 하시는 거죠. 그렇군요. 아빠가 딸에게 너 대학 가면 휴대폰 신용으로 바꿔줄게. 똑같은 말이어도 그 말을 한 상황에 따라서 조건이 될 수도 있고 기한이 될 수도 있고 법은 재밌으면서도 일반인들에게는 확실히 어려운 것 같아요. 네, 진행자님, 제가 만약에 이 스카이프리즘 구독자가 1000명이 넘으면 진행자님에게 한턱 쏠게요 라고 말한다면 이거는 조건일까요? 기한일까요? 당연히 기한이죠. 시청자님들, 제가 변호사님으로부터 하루라도 빨리 안턱 얻어먹을 수 있도록 구독 버튼 빠짐없이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변호사님, 오늘도 좋은 말씀 감사드리고요. 다음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에 뵙겠습니다.